그러면 1단원에 있는 청포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랑 노래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 있는 개관 부분은 앞에서 다 언급을 했으니까요.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학작품 해석의 다양성. 그래서 문학작품 해석 방법은 크게 내재와 외재가 있더라. 내재적 관점에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에는 반응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립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주체적으로 문화작품 감상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방법들을 활용해서 감상을 해보고 나만의 감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감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난 이렇게 느꼈어 하면 그냥 감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감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그 다음에 주체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서, 근거 중요하다고 했죠.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을,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관점들의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문학작품을 다양한 해석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해석하되 뭐를 바탕으로 하거라? 타당한 근거에 기반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청포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관은 25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25쪽에 있는 핵심 정리 내용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청포도, 자유시, 서정시죠. 저정,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시죠. 그리고 감각적, 상징적, 희망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요. 감각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어떤 감정이 쓰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상징, 특히 청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흰색 이미지와 푸른색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죠. 그 대상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제재, 청포도입니다. 주제, 두 가지예요.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시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희망적인 것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냐면 우리 누구의 청포도예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죠. 이육사 시인 우리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육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의 죄수 번호죠. 이제 수감되었을 때의 번호가 이육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작가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조국 광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강정을 당하면서 느꼈던 뭐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으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으테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을 따라한 걸 우리가 으테어라고 하죠. 으테어를 통해서 생동감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주저리, 아라리, 열련다. 뭐 이런 식으로 다는 표현들 있죠. 그 다음에 청포도 손님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앞에서 이제 뒤에서 계속 언급을 할 테지만 청포도라는 건 희망과 평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손님은 이제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손님 혹은 조국 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련, 뭐뭐, 렴 이런 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끝맺어서 기다림과 소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색? 푸른색이라고 얘기했죠.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말하는 이의 소망과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의 구성 정도만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청포도이니만큼 청포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내 고장, 내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의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름에 청포도가 잘 익죠. 제철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청포도 속에 이게 그냥 청포도가 아니라 그 안에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흰 돛담배가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한 손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내가 이 손님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청포도를 같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고 그래서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포도란 주제를 바탕으로 내가 손님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갈게요. 자, 일단은 작품 안내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청포도라는 것은 청포도를 소재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 세계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다.
그래서 이 청포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하는 이는 청포도를 손님과 함께 먹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은쟁반, 흰색 이미지죠. 하얀 모시수건, 흰색 이미지죠. 이런 걸 준비한다. 청포도의 푸른색에 담겨 있는 평화로운 이미지와 은쟁반, 모시수건의 흰색에 담겨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서로 대비되어서 말하는 이가 꿈꾸는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요. 보통 색채 대비하면 어떤 한 색깔이 나쁜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푸른색, 뭔가 희망과 평화의 의미고요. 흰색, 순수함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주제, 내가 평화를 추구하고 싶다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지 뭐 흰색이 나쁘다, 푸른색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필기에 참고하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연두색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형식이고요. 노란색 중요한 부분. 빨간색은 선생님 흰색이 없으니까 흰색은 표시할 수 없어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흰색 이미지. 푸른색 이미지. 1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내 고향에서 열리는 청포도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라고 했어요. 체크합니다. 자, 내 고향 어디? 7월은 이라고 했어요. 내 고향.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니까 아마 시골이겠죠. 그런 시골의 7월 달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형식적인 측면 다 드러나 있어요. 공간 어디예요? 고향이다 알 수 있고요. 시간적 여름이다 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시는 상상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오세요. 이런 곳이 어떤 거래? 우리 메인 제재 나왔습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더라. 나 어렸을 때 7월달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장에서는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계절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포도가 가지는 의미 기억하셔야겠죠.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라고 얘기를 했죠. 청포도처럼 평화로운 삶입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다. 왜냐? 왜 하필 풍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 부연 설명을 쓰자면 청포도가 평화로운 고장에서 아주 풍성하고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화와 풍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상징하느냐? 농사 같은 거 옛날 시골을 상상을 해보면 혼자서 농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청포도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협력과 사랑, 뭐 애정,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포도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 이제 뒤에 시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청포도가 그냥 청포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성과 마음과 꿈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설이 뭐 주저리 열리고 하늘이 알알이 들어와 박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포도를 채운다라고 해서 청포도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입니다. 선생님 체크했죠? 푸른색 이미지. 평화, 희망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 우리 7월달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 고장은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더라.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상상하면서 갈게요. 청포도가 이렇게 열리는 계절이었어. 근데 이 청포도가 그냥 청포도가 아닌 거야. 어떤 청포도냐면 이연에 이 마을의 전설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하는 걸 전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주저리 열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청포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만 담긴 것이 아니라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죠? 상승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나 이상이나 소망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국에 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청포도에 알알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런 청포도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이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하는 건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제 사연 같은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청포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청포도 안에는 하늘이 들어가 박혀 있는데 이 하늘이 의미하는 거 사람들의 꿈과 희망, 소망의 상승적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포도는 그냥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 꿈,
소망, 평화 이런 것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형식적인 측면 살펴보면 주저리 아라리 이런 표현 썼습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양을 상상하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날 풍성하게 열려있는 청포도를 상상하게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테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양을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테어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 두 가지 있죠. 자, 얘가 그만큼 생동감 있게 잘 열려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저리 반복하고 있고 하날 반복하고 있죠. 운율감이 느껴진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에서는 청포도 속에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었던 그림 같이 보면 여러분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사람들의 이야기, 전설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어떤 한 아래는 하늘이 담겨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꿈과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청포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다음 년부터 나옵니다. 자, 하늘 밑에 그 아까 청포도가 박혀 있었던 그 하늘이 밑에 푸른 바다, 이 하늘 밑에 뭐가 있어? 푸른 바다가 있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른색 이미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희망과 평화예요. 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라고 했어요. 바다한테 가슴이 어디 있어? 가슴을 연다. 즉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는 것의 의미는 평화가, 즉 아까 희망과 평화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죠. 그 평화로운 바다라는 곳에서 뭐가 오냐면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색깔은 다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흰색이 나왔습니다. 색채 대비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흰 돛담배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뭐 흰색은 아니네. 흰색 뭐 돛을 단 담배니까 돛담배에 이게 밀려서 온다고 했어.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로 오겠죠. 근데 이게 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지금 육지에 있어. 자, 아까 우리 작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일제강점기에 있는 독립운동라고 했습니다. 육지에는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부정적인 일들만 했지. 일제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푸른 바다, 평화와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흰 돛담배를 타고 떠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고 했을 때 이 흰 돛담배는 푸른 바다의 이미지를 육지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긍정의 이미지를 실어다주는 매개체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개체다. 매개 알죠?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뭘 매개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고 현실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실 뭐예요? 지금 작가가 있는 곳 육지죠. 그래서 즉 일제강점기가 있는 육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육지와 대비되는 이상 뭐예요? 바다, 희망, 광복, 평화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겠죠. 그런 곳을 이제 밀려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거, 이 연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근데 그 흰 돛담배가 물론 바다의 이미지도 싣고 오지만 손님도 싣고 온다라는 겁니다. 손님 중요해요. 자,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거기 어떤 사람이 타고 오는데 고달픈 몸을 하고 오는데 부정의 이미지죠. 부정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청포 얘들아 푸른색이라는 거 계속 이어지죠. 어떤 이미지? 긍정과 평화, 희망의 이미지라고 얘기했어. 청포로 입고 찾아온다라고 했으니 라고 얘기했어. 긍정의 이미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손님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벗입니다. 그러면 이 손님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시 자체만으로 보는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죠. 내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손님은 평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평화인 거예요. 평화. 평화 자체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반응론적 관점, 즉 외재적 관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첫 번째 표현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애국지사 혹은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육지의 독립, 즉 광복을 가져다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현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작가가 독립운동가라는 걸 고려했을 때 아마 독립운동가로서의 동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사실 지배적인데 2번 중요. 반영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에 이제 손님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손님이겠죠. 뭐가 되는 거예요? 광복, 조국의 광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특히 반응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손님은 어떤 상황이야? 일제강점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어떻다?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얘들아 청포라는 거는 뭐예요? 푸른 색깔 도포라는 뜻이에요. 푸른색 도포다. 그래서 옛날 남자 한복 있죠? 그런 거를 청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아까 흰 돛담배 있죠? 손님이 흰 푸른색 도포를 입고 애국지사 혹은 평화 광복을 상징하는 이 손님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들아 선생님 너무 대충 그렸는데 이거 저고리예요. 저고리.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이 뭐예요? 손님이 이제 찾아오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년에서는 흰 돛담배가 밀려오기를 바래. 뭐를 싣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한 손님을 밀려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흰색 이미지가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하면 이 시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색채적 이미지가 대비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인 푸른색과 흰색 이미지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그만큼 내가 평화와 희망을 얻고 싶다라는 걸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손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광복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육사 시인이 이걸 쓴 까닭은 이제 대놓고 대외적으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싫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잡혀가겠죠. 그래서 좀 아름다운 시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육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엔 뭐겠어요? 독립을 위해서 난 노력할 것이다.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독립을 상징하는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보세요. 자, 내가 그를 맞아서 그가 누구야? 손님이죠. 손님을 맞아서 뭐 하고 싶어? 이 포도를 따 먹으면 자, 포도를 그냥 먹고 맛있게 놀자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어떤 의미였어요? 희망과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과 함께 광복을 맞이해서 평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과 함께 뭐를 추구하고 싶다? 평화를 추구하고 싶다는 게 이 작자의 태도이자 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즉 이 조국의 광복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도 좋다고 얘기했냐면 두 손을 한푹 적셔도 좋으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포도 여름에 먹으면 포도 그 껍질에서 즙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손을 적셔가지고 하면 되게 찝찝하죠. 희생인 거예요. 뭔가 내가 불편해도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는 희생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자 한푹 적셔도 좋으련이라고 했을 때 이건 손님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과 헌신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요. 손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아. 손을 듬뿍 적시는 것도 상관없어. 내가 뭐만 할 수 있다면 손님과 포도를 같이 까먹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국 광복과 평화에 대해서 큰 염원을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셔도 좋으련 이런 어미를 통해서 그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적신다라고 했으니까 감각적 심상을 봤을 때 뭐예요? 촉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다. 손이 젖는 거니까 얘들아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요. 준비도 합니다. 아이야 불렀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아이를 불러서 뭐를 시키고 싶냐면 손님을 위해서 너 조금만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야 불렀으니까 뭐 수서법을 따졌을 때 도노법이라고 하죠 얘들아. 부를 호자 해가지고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해요.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무슨 색깔이에요? 은색깔, 하얀, 흰 색깔이죠. 흰 색깔이 아까 흰 돛담배에서 이어져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흰색이 아까 의미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잠깐 얘기했는데 순수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위해서, 손님과 함께 포도를 먹을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쟁반에 이제 포도를 담는 거죠. 은쟁반에 그 포도즙이 흐를 걸 대비를 해서 하얀 모시로 된 수건을 준비해 놓으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손님과 포도를 먹기 위한 행위를 준비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손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손님을 기다리는 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렴이라는 것도 사용함으로써 이런 종결어미, 염을 통해서 내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고 손님과 만나길 바란다 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하이얀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원래 하이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떻게 써야 맞아요? 하얀이라고 써야 맞는 거죠. 굳이 이라고 넣어가지고 느릴 필요가 없는데 느렸어요. 원래는 맞춤법상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틀렸는데 싫어서 이게 허용해 주는 거라고 해서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면서 하얗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고 손님을 올 때를 대비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어땠어요? 처음에 내가 청포도, 우리 고정의 청포도가 열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청포도에 담겨있는 전설, 하늘을 떠올리면서 청포도가 어떤 이미지야? 평화의 이미지, 공동체의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청포도를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과 함께 따먹고 싶다라고 했어. 이 손님이 뭘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치.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애국지사, 반언론적 관점에서는 조국의 광복, 내재적 관점에서는 평화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손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손을 적셔도 좋아. 헌신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했고요. 마지막에 이 손님을 위해서 내가 은쟁반과 하이한 모시사주근을 준비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정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거에 사실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직전 대비 때도 선생님이 강조할 거지만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출제 포인트, 청포도와 손님이 상징하는 거 선생님이 방금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청포도, 평화, 손님, 마찬가지로 평화인데 발현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국, 광복 혹은 독립운동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색채 대비, 무슨 색이랑 무슨 색, 푸른색이랑 흰색의 색채 대비가 있어서 뭐 어떤 게 나쁘다고 했어요? 아니죠.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평화 추구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수사법 많이 쓰였죠. 심상, 뭐 적셔도 좋으련,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푸른색과 흰색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심상 나온다라고 했고요. 주저리, 아라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의태어가 사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이한 모시수건이라고 얘기했죠. 시적 허용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결국 뭐예요? 임을 기다리는, 즉 손님을 기다리는 헌신적이고 정성 어린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내용 확인 한번 해놓고 갈게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죠. 문학해석 관점이고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의 대조 중요하다고 해서 푸른색 이미지가 뭐가 있었는지 확인할 줄 알아야 되더라. 청포도 하늘 푸른 하나 청포. 그 다음에 흰색 이미지는 흰 돛담배.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렇지. 은쟁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을 통해서 주제에 뭐한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기대와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시의 주제가 뭐가 된다? 평화가 되는데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조국의 뭐라고 했죠? 그렇지. 광복이라고 얘기했지. 조국 광복의 염원과 의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누굴 기다리는 거야?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시의 내용 살펴보자. 말하니가 소망한 일. 이 화자가 주제 뭐라고 했어요? 평화와 광복을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길 희망한다.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어한다. 라는 게 결국 평화 추구와 광복 추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손님이 살아온 삶을 추측해보자. 얘들아, 손님이 어떤 모습으로 고달픈 모습으로 온다고 했어. 힘들었겠죠. 왜냐? 손님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 독립운동가나 조국이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아주 수탈을 당해서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라고 했어. 여전히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손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해서 못이 지쳐있지만 청포를 입고 온다는 청포 긍정이야 미안. 하지만 청포를 입고 온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이의 태도 뭐야? 정성과 헌신이다. 자,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다. 하얀 모시 수건을 준비해둔다. 여기에 드러나는 게 헌신이고 여기 드러나는 게 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에서는 이제 헌신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준다는 표현에서 정성 어른 태도를 볼 수 있다.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얘들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를 해석하라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육사의 청포도는 마라니의 간절한 소명을 노래한 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정독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선생님 읽을게요. 청포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 시에서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의 푸른 빛과 흰 돛담배, 은쟁반, 모시수건의 흰빛을 대비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시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색채제비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마라닐의 희망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손님은 누구일까?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 손님은 고향을 떠나 고단하게 떠돌면서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먹기를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얘는 모레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를 평화라고만 봤고요.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시 자체를 분석한 거예요. 무슨 관점이에요? 이거는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시면 보통 시어에 대한 분석이나 수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가 평화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관점이야? 그치, 절대론적,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청포도가 이제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 다음에 색채 대비가 있더라. 그 다음에 고달픈 몸으로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그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관점? 내재적 관점이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시인이 독립운동가, 시인이 모레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를 고려하면 이 시는 광복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이 독립운동가라는 걸 중심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무슨 관점이야? 작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표현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가는 이 시인이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근거로 이 시가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표현론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랬어 얘들아. 나가 누구야? 독자지. 시를 읽으면서 소망을 이루면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신의 감상이죠. 나는 기다림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나랑 관련되어 있어 나한테 이 시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중심으로 보는 거 뭐예요?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독자 중심. 그래서 독자가 얻은 깨달음을 근거로 이 시가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일궈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나의 해석을 해보자.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다. 왜냐하면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표현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감상을 한 겁니다. 말하는 이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인 손님을 뭐라고 볼 수 있다? 광복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했네요.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정성껏 청포도를 준비하는 모습은 고달프지만 광복의 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고 했던 이 시인 유육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해서 무슨 관점을 중심으로 했네요? 표현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시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가 나와 있는 목표는 마찬가지로 이 시를
내재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외재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주제도 단순해요. 자연하고 이제 인간을 대비했을 때 인간은 인내하는 자세 혹은 수용하는 자세가 조금 부족한데 나무, 자연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의미하는 여기서 이 시가 긍정하는 나무는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 부정적으로 이제 대표되는 인간의 모습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부적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비가 온다고 했어요. 소설에서 소설이나 아니면 시에서 이제 비라고 하는 건 시련과 고난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춥게 하고 외롭게 하는 거니까 비가 왔을 때 이런 시련하고 고난이 왔을 때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또 비가 오면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죄를 씻는 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무가 이 비를 이겨내는 방식인 거야. 방식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몸을 흔들고 소리치고 그 다음에 빗방울을 퉁기고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젖고 매처럼 맞고 죄를 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거나 하고 있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나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일단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 시련을 감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봤을 때 자연은 어떻게 하더라? 받아들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다 쭉 반복하고 있죠? 무슨 법이에요? 반복법 쓰고 있습니다. 반복법의 효과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죠? 주제 강조. 어떤 주제야? 나무가 이렇게 감내한다는 모습이 강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율 형상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나무는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비가 오면 비다 해가지고 피하죠. 그래서 그저 우산으로 이 방어막을 통해서 가리고 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죠. 자연은 뭔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은 무조건 약간 회피한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는 약간 인간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나무에 대해서 이런 나무가 있다, 뭐 소리친다, 온몸을 흔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무를 뭐처럼 표현했어? 사람처럼 표현했어.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어? 의인법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의인법을 썼을까요? 나무하고 인간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뭐니까? 인간이니까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정리하면 옆에 쓰자면 나무는 긍정적이야. 왜? 비를 수용하고 감내하거든. 근데 인간은 부정적이야. 왜? 비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결론. 자연은 시련을 받아들이는 배포라고 하죠. 어떤 마음가짐. 마음이 넓은 거야. 마음이 있지만. 근데 인간은 시련을 회피하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내재적 관점이나 외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효용론적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시 비가 오면의 구성부터 먼저 보고 확인할게요. 자, 1년에서는 이제 온몸을 흔드는 나무, 소리치는 나무, 빗방울 퉁기는 나무, 젖는 나무, 매처럼 맞는 나무, 대를 씻는 나무 해서 결론적으로 이거랑 뭘 비교하는 거야?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더라. 여기서 주체적인 관점에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시를 해석해보자. 자, 시의 표현의 중심을 살펴봐야지 내 모습은 어떤 나무와 비슷한지 살펴봐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시의 표현의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내재적인 관점이죠. 이거는. 근데 내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모습하고 어떤 거랑 비슷한가라고 해서 독자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효론적 관점이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오면에서는 모모는 나무가 있고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반복법 썼던 얘기죠.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비를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해서 나무들과 달리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인간의 비겁한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무슨 관점이야? 그쵸? 내재적 관점이죠. 표현의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밑에 있는 해석이 타당한지 평가해보자.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아까 뭐라고 했더라? 그치, 근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근거가 타당한지를 판단해서 뭐 옳은지 뭐 그른지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랑 노래로 갑시다. 이 단어 1-2 그래서 문학시대에 거울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반응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가 혹은 이 소설이 쓰였던
사회 문화적 배경이 탁 하면 튀어나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가난한 사랑 노래 우리 사실 미리 했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언제였어요? 그쵸? 산업화 시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 건 내가 기억하는지 볼게요. 기억 속에 들 것은 뭘 기점으로? 무슨 전쟁? 그렇지.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 이 내용 정도 볼까요?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작품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런 생활을 기점으로 해서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의 관점과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더라. 무슨 말이야? 문학 안에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품은 그것이 창작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이 그려낸 시대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제재 37쪽에 있는 제재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감각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선 정말 많이 나와요. 매 연마다 나옵니다. 어느 부분인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자유시, 서정시, 서정,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형식 없는 자유시고요. 현실적입니다. 어떤 현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죠?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감각적 표현 많이 쓰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도시 노동자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감탄, 즉 영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경 예제로 너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 시간적 배경 언제야? 산업화인데 1970, 80년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7, 80년대 급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도시화 산업화가 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 추운 겨울날 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노동자의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공장지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39쪽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미리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났다는 게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이겁니다. 중요해요. 작년에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왔어요. 자, 1960년대 후반 봉제 공장 800여 개가 밀집했던 평화시장에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밤낮 없이 진짜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6, 70년대, 7, 80년대쯤에는 2차 산업, 즉 공장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했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았더라? 못 받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하니까 돈 벌려고 이제 온 거야, 시골에서. 그래서 이런 걸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를 다니면서 미래를 꿈꿔야 될 10대 중반, 창창한 나이에 환기장치 하나 없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 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더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산업화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이 많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더라? 굉장히 힘들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고 가난 때문에 힘겹게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작품에서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제, 그래서 가난한 젊은이들의 아픈 사람과 그 다음에 외로움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픈 뭐 사랑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인 뭐를 사용한다? 수사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감각적 뭐 표현법, 수사법 다 되겠네요. 다양한 이미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하는 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엄청 많은 수사법이 쓰였어요. 서리법, 반복법, 도치법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주제를 인상 깊게 전한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에 대한 시인의 따뜻한 시선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뒤에서 할 거예요. 부제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목을 이제 보충해주는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드러나는 거, 자, 시의 구성을 보았을 때 첫 번째에서는 이 도시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 그 다음에 고단한 현실 세상의 두려움, 그리움.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 노동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런 감정이 사실은 억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느끼는 것들인데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눌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들어갈게요. 그래서 작품 안내 봅시다. 가난한 사랑 노래는 언제라고 했죠? 그렇죠. 7, 80년대에 있던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1988년에 발표된 시로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얘들아 이게 뭐냐면요. 바로 부제예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쓴 거래. 누가? 신경림 시인이 쓴 거래. 이웃의 한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겠어요? 도시 노동자로서 힘들게 일하는 젊은이를 위해서 이 시를 바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부제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작가가 이 도시 노동자에 대해서 연민의 시선, 불쌍함, 안타까움,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걸로 인해서 무슨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 어렵게 살아가며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했던 7, 80년대 도시 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을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감정을 얘들아 못 느껴요? 아닙니다. 힘들어서 느낄 수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것일 뿐이지 이 사람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갈게요. 연두색 형식, 노란색 중요한 거. 여기서 빨간색은 사회문화적 배경인데요.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 시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한 사람의 사랑 노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부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해서 쓴다라고 했죠. 그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겠어요? 도시 노동자죠. 근데 아까 우리 자료에서 봤듯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고 했죠? 시골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이주한 도시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제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 어떤 의도야?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도시 노동자를 위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썼겠구나라는 게 어디에 드러난다고? 부지에 드러난다는 거죠.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왼쪽에 정리해 둔 거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정리해 둔 거예요. 첫 번째 연에서.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있죠. 여기 보세요. 반복되고 있죠. 여기.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살펴보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면서 물었다. 무슨 법이죠? 그렇지. 서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리법 쓰였고 이런 것들이 연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의 수사법 쓰였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다? 주제하고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주제? 이런 사람들의 안타까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슬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반복법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운율 형성도 따라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 몰라요? 아니요. 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감정 나왔어요. 어떻다? 외롭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모르겠는가? 알 것이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 지금 너와 헤어져. 너가 누구겠어요? 아마 연인이겠죠. 그 너와 헤어져 돌아왔어요. 헤어진 이유는 뭐 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 가난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눈 쌓인 골목길에서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얘들아 상상해봐. 내가 누구랑 헤어졌어. 근데 혼자서 쓸쓸하고 외롭게 눈 쌓인 나를 춥게 만드는 이 골목길에 나 혼자 있어. 혼자 있는데 나를 비추는 게 뭐야?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 달빛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왜? 새파랗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달빛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거지. 이별한 상황인 나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내가 상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상황.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이별했어. 아마 가난 때문에 이별을 했을 거야.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외로워. 왜? 눈 쌓였다라고 했어. 눈이 쌓였다는 거 보통에서 알 수 있는 거. 아, 시간적 배경이 언제더라? 겨울이구나. 그리고 눈 쌓인 골목길에 흰 색깔 눈이죠?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다라고 했어. 흰색하고 푸른색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런 색채 대비. 앞에서도 청포도에서 흰색하고 푸른색 대비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주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상황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이별해서 굉장히 외롭다라는 상황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해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심화시킨다.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롭다. 연인과 이별하고 굉장히 쓸쓸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도 뭐 사용하고 있다. 색채니까요. 얘기할 수 있겠죠. 첫 연에서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내가 굉장히 외롭더라. 그리고 내가 또 느끼더라. 도시 노동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워요. 자, 어떤 게 두려우냐? 그 당시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때니까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느끼는 뭐 두려움과 막연함이 있었겠죠. 어떤 상황이냐? 여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사회문화적 배경 알 수 있어요. 근데 뭔지 의미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점을 치는 소리라는 게 뭐예요? 새벽 2시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당연히 없는데 옛날에는 새벽 2시 넘어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통금이 있었어. 약간 이제 억압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제 막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을 막 억누르려고 했던 거야. 그런 통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점을 치는 소리 2시란 얘기예요. 새벽 2시. 이 당시에 시대가 언제다? 1970년대구나. 그래서 통금이 있었구나. 억압적 현실을 보여주는구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시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그래서 호각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휘휘 불면서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1970년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메밀묵 사려 소리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요즘은 아닌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잡쌀떡, 메밀묵 해가지고 동네에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그냥 풍경이에요. 그 다음에 눈을 뜨면, 자, 눈을 떴을 때 뭐가 들려?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내가 지금 어디에 살아? 기계 단지에 살지 않을까? 공장 단지에 살아가지고 공장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야. 2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했던 1970년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아요? 공장지대에 산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회문화적 배경 7, 80년대 산업화 시기를 드러낸다. 그래서 도시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정리하면 이런 걸 통해서 산업화 시대구나. 노동자의 아주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두 번째 감정 두려움을 느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치는 소리 댕댕 하는 시계 소리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심상이에요? 청각적 심상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에서는 고달픈 현실 생활의 두려움에 대해서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타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생각이 나는 게 집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집이.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림을 버렸겠는가? 아니죠. 당연히 그립겠죠. 뭐가 그리워? 어머님 보고 싶소.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현상? 그치.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야.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특히 수없이 되뇌어 보이지만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도시에서 와서 일해야 되는데. 집 뒤에 감나무, 이제 향토적인 풍경이죠. 감나무에 까치밥, 얘들아 까치밥 알고 있죠? 까치를 위해 가지고 이제 감 하나는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게 까치밥이죠. 우리 조상들이나 뭐 향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과 공존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소재입니다. 어쨌든 고향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까치가 먹을 감을 남겨두는 시골의 인정이에요. 그런 내가 풍경을 상상을 하면서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그 내 뒷마당에 있었던 새빨간 감의 모습, 그리고 그 감이 떨어지랑 말랑하게 바람이 부는 겨울의 고향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옛날에 이랬었지라고 하는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고향에서 뭘 느껴? 고향에 있었던 그런 향수, 이거 뿌리는 향수 아니죠. 향수병 할 때 향수죠. 그리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빨간 감, 색깔이죠? 무슨 심상이에요? 시각적 심상. 바람 소리 뭐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청각적 심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맨 처음 1년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마 사회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이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사랑.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네 번째 감정 사랑을 몰라? 당연히 알지. 그래서 너와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네 볼에
내볼에 맞았던 네 입술의 뜨거움, 너랑 이제 같이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야. 뜨거움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촉각적 심상 알 수 있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너의 숨결, 이것도 느껴지는 거니까 촉각적 심상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렬하게 사랑을 했었는데 돌아섰어. 그치? 내가 아까 이별을 고하고 왔잖아. 내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이 있더라. 이 울음을 통해서 이 이별이 아마 강제적인 거다. 둘 다 원하지 않는 이별이었겠죠. 그런 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이별이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원치 않는 이별이 뭐 때문이더라? 사회문화적 상황 때문이더라?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사랑과 앞에 있었던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울음이라고 해서 터지던 너의 울음이 들렸잖아. 청각적 심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비판적인 당시의 급진적인 사회문화적 산업화 현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감정들이 있었어. 뭐 있어? 외로움과 두려움과 사랑과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겠는가? 모르겠어? 안다라는 거야. 어떤 거를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뭔데? 위에 있었던 감정들이란 거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 즉 위에 있었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이런 감정들조차 뭐 때문에 당시 사회 때문에 억압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문장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앞뒤를 바꿔서 표현한다? 도치법입니다. 왜 도치법을 썼을까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겠죠. 그래서 도치법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도치법을 통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감.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감정을 억누를 정도로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산업화의 이면을 보여주더라. 물론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희생당한 우리네 이제 부모님들, 할아버님, 할머님들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화에 대해서 마지막 연에서는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이 감정들을 억눌러야 했던 서러움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어 있죠.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나열을 함으로써 그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다. 특히 그 비판적이고 위로적인 시선이 부제에 드러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출제 포인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부제의 의미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가난한 노동자에 대해서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수사법 심상 각 부분에 있었던 심상 확인하시고요. 도치법 마지막에 사용됐다. 그래서 강조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 언제예요? 7, 80년대 산업화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시각, 청각, 촉각 무엇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너무 많이 했다. 그치? 7, 80년대 산업화. 표현상의 특징,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하겠는가? 그 다음에 뭐 가난하다고 뭐뭐 하겠는가 해서 서리하고 반복 둘 다 드러나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도치도 드러나 있다. 발표. 그래서 보시면은 시에 드러난 말한 이의 상황과 정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이촌양도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어떻게 살고 있어?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난하고 이별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립고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서러움이 있는 거죠. 자, 부제에서 드러나는 거 젊은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그 당시인 걸 알 수 있고요. 시구 특히 이 세 가지 중요하다 얘들아. 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서 이때가 산업화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산업화 시기에 도시 노동자의 힘겨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뭐라고 했죠?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읽어서 위로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의 내용 파악해보자. 결국 뭐예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이 외로운 노동자가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감정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뭐 한 젊은이가 달빛이 비추는 눈이 쌓인 골목길을 쓸쓸하게 걸어가는 장면, 그 다음에 한 젊은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젊은이가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장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있었고 까치밥이 있었던 그 고향의 정경, 그 다음에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이 오는 모습을 뒤로하고 괴로워하면서 걸어가는 장면,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에서 드러난다라는 거는 뭐예요? 도치법 드러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가난한 형편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슬픔, 사랑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서글프고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반복의 표현, 가난하다고 해서 몸 하겠는가라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 가난해서 이런 감정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쉽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리법이란 얘기죠, 얘들아. 가능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시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느끼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낸다. 결국 주제 강조죠. 그래서 이 시의 창작 의도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 아까 봤었던 그런 세 가지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고 해서 그 이웃의 젊은이야. 우리 아까 여기부터 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이웃의 한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겠어? 혼자 외롭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겠죠. 산업화 시대의 도시 노동자일 것이다. 창작 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 노동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단원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신동엽 시인의 나머지 시 2개도 마저 이어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의 2개 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다른 학교 출판사에 있는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 건데 수업을 저번에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유인물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수업도 한번 했었고요. 어차피 선생님이 이 내용은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거기 있는 거 참고해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습지 있죠. 그 학습지에 추가적으로 필기해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인톡 하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4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제재 정리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신동엽 시인의 이제 시는 보통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2가지만 들어가죠.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시인이 쓴 거다 보니까 비슷한 형식의 표현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통일입니다. 어떤 통일일까요? 남북의 통일입니다. 그 통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봉은이라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유시, 참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참여시라는 건 뭘까요? 현실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어떤 현실이겠어?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 시를 통해서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격, 참여적이다, 상징적이다, 희망적이다. 그래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과 겨울이 됩니다. 자, 봄이 긍정이고 얘들아, 그 다음에 겨울이 부정적인 거예요. 원래 소설이나 시에서 이야기했듯이 겨울이라는 건 외롭고 화자를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거라면 그 고달픔을 눈 같은 외롭고 차가운 것들을 녹여버리는 게 바로 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 통일에 대한 염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봄과 긍정, 겨울, 부정의 상징적인 의미 대립을 통해서 시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 같아서 좀 중요하게 다룰게요. 단정적인 어조라고 했으니까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라는 의지적인 태도를 단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썼을까요? 지금 통일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자의 강한 의지와 소명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봄은이라는 시는요. 크게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연, 그 다음에 2연, 3연, 4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요. 연두색 형식, 노란색 중요한 거. 여기서는 선생님이 긍정을 빨간색으로 뒀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긍정이 빨간색이에요. 봄이 빨간색, 뭐 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꽃 색깔 같아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부정입니다. 겨울의 이미지니까 축적 푸른색 이미지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게 사실 부정적인 거라서 파란색으로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외색을 회색으로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1년 보시면은요. 봄은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주제 뭐라고 했어요? 통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봄이 의미하는 게 바로 남북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봄처럼 따뜻한 행복한 시절을 맞는 걸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 봄이 중요한 거는
남해하고 북녘에서 오지 않는데 남쪽, 남해 얘들아 남쪽이야? 북녘, 북쪽이겠지. 남쪽하고 북쪽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딱 간정 지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봄이 가지는 거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동일 의미할 수 있고요. 화해 의미할 수 있고요. 평화 의미할 수 있고요. 희망, 긍정적인 것들이야. 통일과 화해 시대가 언제 오지 않아? 밖에서 오지 않는데 남해하고 북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깥 외자 써가지고 외세입니다. 외부의 세력 이런 뜻이죠. 결국 타국이에요. 타국.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 남북이 갈라지게 된 거는 물론 한국 전쟁이 근본적인 원인이긴 한데요. 그 이전에 이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광복을 맞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던 서구의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북쪽에는 러시아, 아래쪽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외부적인 외세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기대면 외부의 세력에 미국이 도와줘서 러시아가 도와줘서 중국이 도와줘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건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헤어지게 된 통일이 아닌 분단이 되게 된 이유가 외부에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통일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 니은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뭐 니은다라는 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염원하고 있다. 의지, 소망, 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지 않는다. 대신에 어디서 오냐면 너그럽고 긍정이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이라고 해서 뭐 봄의 눈짓이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걸 통해서 너그럽고 빛난다라는 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긍정. 그래서 아주 너그럽고 빛난다라는 긍정이야. 왜? 봄이 뭐였어? 통일이야. 그 아름다운 통일은 언제 오냐면 제주에서 두만까지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주에서 두만. 자, 제주는 들어봤어요. 얘들아, 제주도 어디 있어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렇죠. 남쪽에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남한이에요. 두만강. 자, 두만강은 어디 있을까요? 북한에 있습니다. 자, 남한에서 북한까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어디?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 한반도가 바로 이곳 아니에요? 제주에서 두만이 바로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지도를 그리자면 잘 못 그리지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게 제주도야. 제주도 여기 밑에 있고 이게 남쪽이고 그 다음에 뭐 두만강이 여기 이쪽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북이죠. 이 전체 이 일부분이죠. 이 일부분 여기 이 정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중요합니다.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의 정의는요.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걸 대유법이라고 해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대유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백의의 민족이다. 백의의 천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말일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한국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못이나 삼배 같은 천을 사용해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런 색이 대부분 흰색이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입는 거는 백색 옷이더라 라고 해서 백의의 민족 하면 아 한국인 이렇게 떠올리는 거.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해요. 왜 대유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 즉 일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백색 옷을 입더라. 그런 걸 통해서 한국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백이 부분을 통해서 한국 사람 전체를 나타내더라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백이를 통해서 아 얘가 한국인이더라 라는 걸 나타내는 걸 대유법이라고 하고요. 또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백의의 천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뭐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간호사들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어떤 옷을 입은? 백의 옷을 입은. 왜? 간호사 옷이 얘들아 흰색이잖아. 그런 천사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뭐예요?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특징 뭐예요? 흰색 옷을 입었더라. 그런 걸 통해서 간호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대유법이죠. 백이라는 일부분을 통해서 간호사라는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대유법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실제 뭐 한반도 전체라고 얘기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제주에서 두만이라고 하는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유법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즉 아름다운 논밭은 사실 한반도의 뭐 어디쯤 일부겠죠. 여기 논밭이 있겠죠. 어디 평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이 한반도에서 뭐가 움터요? 봄이라는, 즉 통일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움튼다라고 한 거는 뭐예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통일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뭐 니은다의 표현을 통해서 단정적인 어조로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선생님이 써놨는데 움트다라는 표현을 가끔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움튼다는 게 뭘까요? 움이라는 게 얘들아 싹이에요. 싹, 새싹. 그래서 새싹이 올라온다. 즉 통일의 징조가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년하고 2년에서 무슨 얘기예요?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겠죠. 옆으로 갑니다. 이런 걸 방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겨울이 있습니다. 봄과 대비되는 거죠. 겨울이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남북 분단, 서로 간에 이제 칼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 냉전이 감돌고 있는 이 겨울은, 즉 분단과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이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운 눈보라가 뭐겠어요? 겨울에 이제 추워가지고 눈보라가 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맵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거예요. 즉 민족의 분단과 갈등을 의미하는 걸 겨울이 몰고 왔더라. 어디에서? 바다와 대륙 밖에서 몰고 왔더라. 자, 봤죠? 아까 한반도 있잖아. 한반도 여기 주변에 있는 게 바다지. 이 대륙에 있는 밖이야.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밖에 뭐가 있어? 뭐 일본이 있을 수 있고 저기 뒤에 보면 미국이 있고 여기 뭐 중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러시아 있고 해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바다와 대륙밖에 의미하는 건 외세가 되는 거예요. 겨울은 즉 민족의 분단이 이 외세가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어. 아까 설명했죠? 왜? 외세에 이 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분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걸 몰고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올 뭐를 기다려? 너그러운 봄을 기다려. 즉 뭘 기다려? 통일을 기다리다라는 거죠. 통일이 어디? 삼천리 마을마다 천리라고 했으니까 각각에 있는 이 마을마다 우리 한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여기 마을이 있겠죠. 마을이 있겠죠. 마을이 있겠죠. 마을이 있겠죠. 이런 마을들을 갖다가 일부분을 통해서 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읽어내는 이 통일이 가슴 속에서 움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들이란 표현에서 자주성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 움트리라라고 해서 리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통일이 올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의 원인과 해결 드러나고 있고요. 리라라는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또 의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움터서 이런 통일의 징조가 움터서 어떻게 된다? 강산 물이 강산 푸르게라는 표현이 있죠. 옛날에 썼던 표현. 강산이라는 게 결국 우리 한반도예요. 강과 산. 그걸 덮은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의 쇠붙이들. 미움의 쇠붙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우리 한반도에서 싸움이 있었잖아. 전쟁이 있었을 때 뭘 가지고 싸웠어? 총칼을 들고 싸웠죠. 그런 걸 쇠붙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립이 뭘 통해서 녹여버려? 봄이 와서 통일이 와서 평화적인 통일이 와서 그런 나쁜 것들을 눈 녹이듯이 지구법 쓰였네요.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뭐가? 그 아름다운 봄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단의 원인과 해결 그 다음에 통일된 조국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통일이 누구 손으로? 우리 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뭘 통해서? 봄하고 겨울의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라는 대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시 하나만 하면 마칩니다. 자, 다음 쪽을 봅니다. 여기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얘도 사실 주제가 똑같아요. 사실 앞에 있는 본문보다 더 유명한 시죠. 껍데기는 가라,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유시인 사면시 똑같아요. 주제가 통일이거든요. 통일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회참여적 시고요. 참여적, 특히 얘는 아까는 조금 더 유순하고 좀
유들유들한 느낌이었다면 여긴 조금 더 강조하고 약간 의지적이야. 그래서 저항적이고 직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 마찬가지로 분단된 조국 현실이고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순수한 민족 통일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남북이 통일되는 것에 대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삶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급진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학생들이 혹은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정한 민주사회, 순수하고 우리의 이념을 지키는 민주사회를 꿈꿨던 뭐 그런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쓰고 있다? 반복적인 표현과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직설적인 표현,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여기도 긍정하고 부정의 시효가 잘 드러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년에서 보면은 제목 똑같아요.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껍데기가 뭐가 될까요?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여기서 드러나 있는 거. 아,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썼어요?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명령형이죠. 뭐뭐 해라 라는 표현은 명령형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뭘까요?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뭘 강조하는 거야? 껍데기는 가래. 그럼 그 껍데기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얘들아, 껍데기라는 게 뭐겠어요? 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었을 때 그런 사과를 깎고 남은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껍데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비유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거짓, 뭐 허세, 외세 같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쓰자면 폭력을 의미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독재라든지 아니면 통일을 위협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요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래요? 가래. 그런 것들은 필요 없대.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앞에서 봤었던 걸로 치면 봄이 되는 거예요. 평화, 통일, 아니면 민주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효과 볼게요. 명령을 어디서 쓴다고 했죠? 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 의지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통일을 추구하려는 결의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의 효과, 주제 강조한다. 외세 퇴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일을 염원한다. 뭐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다 되고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자, 대신에 껍데기랑 대비되는 게 있어요. 껍데기가 부정이라면 알맹이는 긍정이에요. 봐요. 아까 선생님 사과 그림 괜히 지웠다. 자, 사과가 이렇게 있었을 때 껍데기는 없어야 돼. 우리가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 껍데기 안 먹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우리는 속살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알맹이는 뭐가 될까요? 긍정이 되겠지. 그 알맹이에 숨겨져 있는 거 뭘까? 우리 아까 봤었던 그치? 통일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민주화가 될 수 있겠고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만 남고 껍데기 불필요한 것들은 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어조? 직설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알맹이냐면 봐. 4월도 알맹이는 남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맹이는 알맹인데 4월의 알맹이래. 자, 4월이 의미하는 건요. 알고 있어야 돼요. 4.19 혁명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조금 나오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민주화에 이제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민주화에 대한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신에 그 4.19 혁명의 아름답고 이제 순수하고 민주화를 추구하려는 근본적인 정신만 남고 즉 알맹이 중요한 것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를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정신인 거죠. 즉 진실, 순수, 민족 정신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된다? 그치, 알맹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1년에서는 4.19 혁명의 이런 순수한 정신만이 남고 뭐는 가라? 그렇지.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껍데기는 가라. 대신에 뭐는 남아 또 역사적 배경 나옵니다. 동학년 곰나루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동학이란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운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뭐겠어요? 당시에 이제
거의 나라의 끝 무렵에 다다르면서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대항하겠어요? 그치. 정부에 대해서, 즉 조정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패에 대한 항거했던 운동입니다. 그런 농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 호미만 들고 낫만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런 정신, 그런 순수한 정신, 즉 아우성,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쳤겠죠. 우리 못 살겠다. 그런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했어. 이 역사 배경을 왜 가지고 왔을까? 우리가 지금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순수하고 의지고 협력이고 막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신을 본받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 투지, 협력 이런 것들을 본받자. 대신에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순수한 정신만이 남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북돋아주고 있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또 강조해드라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거는 가라. 대신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이곳에서는 자 이곳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이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이라고 했어. 야 얘들아 이게 막 19금 그런 게 아니라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았다는 건 그만큼 자연 우리 얘들아 옷 입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순수하고 자연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나 가식이 없이 아주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었더라? 아사달 아서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백제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백제 민족이에요. 그럼 백제 민족의 이런 순수함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상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전통 혼례에 맞춰가지고 중립의 초래청, 중립이라고 했잖아. 가운데, 그러니까 어디 치우쳐지지 않는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가지고 부끄러움 빛내면서 맞절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맞절 얘들 알아요? 그 전통 혼례에서 보면은 신랑 신부 맞절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맞절이라고 해요. 혼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 있는 건 전통 혼례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혼례 얘기를 왜 했을까요? 순수한 우리 민족의 정신 그리고 혼례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서로 화합을 하는 걸 혼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화합의 정신을 본받자. 그래서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과 민주화를 추구해내자라는 주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민족의 순수성을 통해서 혼인, 즉 화합을 상징하는 걸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건 백제의 우리 민족의 순수성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민족의 순수함이 빛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년,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다시 한번 껍데기는 가고 뭐만 남아? 비슷한 작가잖아. 똑같은 작가잖아. 비슷한 표현을 쓴다는 거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아까 제주에서 두만까지 이런 표현 썼어요. 제주에서 담양에서 두만까지. 북한까지. 그치? 한라는 뭐예요? 한라산 얘들아. 제주도에 있잖아. 남한에서 백두산. 그 어디 있어요? 북전에 있잖아요. 거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못 썼어요. 대유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라가 백두가라고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일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렇지. 대유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 우리나라에 뭐만 남고 향기로운 흙가슴, 자 알맹이, 아우성 이런 것들은 남아야 되는 것들이야. 다만 껍데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지. 흙가슴만 남거라고 했으니까 순수하고 향토적인 우리의 순수한 마음가짐만 남고 이 순수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하자? 타개하자,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모든 쇠붙이 야 껍데기랑 같이 똑같이 부정적인 의미 있죠. 쇠붙이는 거랑 쇠붙이 아까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지? 그치? 보문에서도 미음의 쇠붙이 이런 표현 했잖아. 비슷한 의미겠죠. 쇠붙이가 뭐겠어요? 우리 남북이 서로 갈라져 있는 아니면 이제 정부하고 우리 사람들이 대등하게 이제 맞서는 그런 칼날 같은 상황을 비유를 한 거겠죠. 그런 쇠붙이는 가라. 우리의 싸움과 부정적인 것들은 가라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모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가라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뭘 통해서? 모든이라고 길게 늘려 쓰는 표현. 맞춤법은 틀렸지만 시라니까 허용해 주는 거 시적 허용을 사용해가지고 이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순수성으로 분단을 극복하길 바란다. 순수성을 바탕으로 민족의 민주적인 정신을 극복하길 바란다라는 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보문이라는 시는 둘 다 신동엽 시인의 어떤 의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증 방법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마치는 걸로 할게요.